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머니 코너에서 달라진 연금 정책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어우, 춥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해 놓은 건요, 2024년 올해에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경제 정책,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연금에 대한 얘기 해볼 겁니다. 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올라가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머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최윤종이 어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에 그것도 대낮에 일어난 일이라 참 많은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좀 가장 먼저 알려주시죠. 예, 이 서울중앙지법은 바로 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최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하려고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11년차 초등교사로 일하던 피해자는 출근길에 변을 당해서 결국 이틀 만에 숨지고 말았죠. 이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본인에게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니, 범행 전에 미리 너클 구매하고 그리고 또 살인이나 성폭행 뭐 이런 걸 검색해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살인 의도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 주장을. 최윤종의 주장과 달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입을 막았을 뿐이지 살해 의사가 없다. 피고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최윤종이 목을 팔로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해의 고의 등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결국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요? 예, 검찰은 애초에 이 사형 선고를 주장을 하면서 최 씨가 범행 사실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에는 재범 위험이 큰 점, 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고려해서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그렇지만 재판부는 조금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을 들었고요. 또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통해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또 일생에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유족은 오열했습니다. A 씨의 친오빠는 최윤종과 그 가족들이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도 없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가석방은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 왜 아니겠습니까? 이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은 그냥 무너져 내리죠. 네. 그 어떤 무거운 벌을 내린들 피해자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휴, 그런 마음도 좀 헤아리는 그런 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위급한 화재 현장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한 한 청년이 화제입니다.
아파트에 불이 나자 슬리퍼가 벗겨진 줄도 모른 채 맨발로 아파트 13층을 무려 2번이나 오르내리면서 주민들을 대피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의 재빠른 대처 덕분에 주민 95명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분을 두고 우리는 영웅이라고 네. 부르죠. 정말 감동적입니다. 일단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건지 그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18일 새벽 6시경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 출근 준비를 하던 23살 우영희 씨는 어디선가 타는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창문을 열고 불이 난 현장을 발견한 우 씨, 자신이 거주하는 6층에서 불이 난 14층으로 올라가서 연기 때문에 복도에서 헤매고 있던 고령의 주민을 구출해냅니다. 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대단한데 다시 나갔다가 화재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주민들도 많이들 목격담을 전하고 네. 있는데요. 높이 15층 규모 아파트예요, 여기가. 근데 1층부터 13층까지를 약 30분 동안 2차례나 오르내리면서 집집마다 가서 문을 두드려서 주민들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씨는 사실 이 연기가 자욱한 걸 보고 어느 정도 망설이는 시간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난 아버지 유언이 떠올라서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어려우면 한 몸 바쳐서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다고 합니다. 네, 뭐 화재가 일어난 곳이 총 15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정말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네. 수 있었을 텐데 다행히 뭐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거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이 아파트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너무 커서 걱정이었는데 이번 화재로 70대 여성이 대피 도중에 연기를 흡입해서 의식을 잃은 채로 구조됐지만 지금은 의식을 되찾았고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당시 인력 108명과 장비 30대를 동원해서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또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4층 거주자는 담뱃불을 붙이다가 불이 살충제에 옮겨 붙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가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네. 방화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고 해요. 또 주택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네, 저 청년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네. 대단한 청년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이제 그 아파트 곳곳에 있었던 안전 불감증의 현장인데요. 네. 저런 곳 싹 좀 마무리를 해서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 30대 남성 박모 씨의 엽기적인 성범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을 사주하거나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피해자들의 고통이 정말 상당했을 텐데요. 이게 들여다보면 내용이 훨씬 더 참담합니다. 과거 박모 씨와 교제했던 피해 여성 A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갖고 이야기를 펼쳤는데요. A 씨의 말에 따르면 만난 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수갑이나 재갈을 이용해서 폭행을 하거나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학적인 행동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만약에 거부하면 폭행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또 충격적인 내용은 낯선 남성에게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 A 씨를 주거지와 그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고 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하라 이렇게 사주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 정도까지 가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인데 그렇죠. 예, 당시 박 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A 씨뿐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이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200건이 넘는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에 본인이 직접 온라인에 유포를 하기까지 했는데요. 당연히 10대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미성년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결국 이 피해자들 신고로 이런 범행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박 씨는 2021년 9월에 체포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뭐 이런 엽기적인 범행이 뭐 뒤늦게라도 알려지게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6개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5년에서 또 낮춥니다. 징역을 4년으로 형량을 낮췄는데요. 박 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도 참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10대까지 포함해서 10여 명을 촬영하고 유포하고 착취하고 때렸는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인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 3년 뒤면 출소거든요. 네. 피해자 A 씨는 가끔 박 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꾼다면서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이런 거 보면 참 그 국민의 어떤 이런 범죄를 봤을 때 그 법 감정과 네. 우리 현실 법이 적용되는 이거는 어쩜 이렇게 괴리가 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3년 후에 이 사람이 나온다는 거고 피해자는 제2의 범행을 또 당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벌벌 떨면서 사는 이게 온전한 세상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야 이거 어떻게 법과 제도를 마련을 해놔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분위기 바꿔볼게요. 가슴 따뜻한 미담을 준비했는데요. 폐업을 앞둔 한 무인 문구점의 점주가 단골 어린이들에게 받은 손편지를 공개해서 따뜻함을 자아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단골 어린이들에게 폐업을 앞둔 점주가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예,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화제가 된 게시물인데요. 문구점을 운영하는 점주 B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키오스크에 메모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업장은 2월에 폐업할 예정인데요. 다음 달에 폐업한다는 안내문을 가게 내부에 붙여놨더니 매장을 드나들던 어린이 손님들이 메모에 이렇게 손편지를 남겼던 겁니다. 와.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대요? 네. 손편지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한 어린이는 문구점을 이용했던 학생입니다. 덕분에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예쁜 학용품도 사서 좋았어요. 2월 12일까지 여기서 간식 많이 사 먹을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고요. 또 문구점이 없어져서 너무 아쉽다라는 반응이 담긴 편지들도 함께 가득 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엄마 미소를 짓게 되는데요. 뭐 장사를 하면서 이런 편지를 받게 된다면 정말 너무 뿌듯할 것 같거든요. 예, 이 점주분도 아이들 진심에 감동받아서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을 게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따뜻한 동심이 전해지네요. 갑자기 예전에 네. 라디오 할 때 예쁜 엽서가 이렇게 오면 그 사연 읽어주면서 참 기뻤던 그런 생각이 나요. 요즘엔 다 이거니까. 아니면 이거죠. 네. 예, 따뜻한 얘기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방학 기간이잖아요. 네. 이 시기에 딱 맞춰서 가족들과 함께 어디든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 참 많은데요. 어디를 갈까 고민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이 전정희 작가가 아주 기막힌 여행지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 여행지의 천국이라고 불린다는 라오스로 함께 떠나보시죠. 태국과 베트남 사이의 작은 나라. 풍성한 자연이 주는 다양한 즐길거리로 전 세계 여행객을 유혹하는 곳. 이곳은 라오스입니다. 산과 물을 넘나드는 액티비티에 웃음과 탄성이 절로 나오고 평소엔 꿈도 못 꿨을 대담한 도전마저도 가능하게 만드는 곳. 멋진 풍경 보여드릴게요. 머물고 싶은 힐링의 나라. 라오스로 떠나봅니다. 인천공항을 떠나 대여섯 시간이면 도착하는 라오스. 이곳에서 소설가 전정희가 처음 향한 곳은 바로 방비행인데요. 라오스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죠. 방비행에 도착했는데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요. 산과 강, 그리고 하늘을 아우르는 액티비티로 여행자들의 천국이라 불린다는 방비행.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기 전 배부터 채워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방비행에 오면 꼭 한 번은 먹어봐야 한다는 바게트 샌드위치입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한국어로 된 메뉴판도 있어요.
메뉴판만 보면 한국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서바이디. 아, 이곳에 오면 베스트 샌드위치. beef, bacon, ham, seed, omelette. 사장님께서 추천하시는 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Onion, garlic. 과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라오스. 그 영향 때문인지 라오스의 바게트는 꽤 맛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바게트 빵은 한쪽 면을 기름에 살짝 튀기고 먹기 좋게 반으로 갈라 그 안에 소고기, 베이컨, 치킨, 소시지, 양상추, 양파, 토마토 등 다양한 재료를 가득 넣어 만드는데요. 라오스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춰 들어가는 속재료가 다양해졌다고요. ตะกี้บางเลี้ยงเป็นขายข้าวจี้ปาเต้เดี๋ยวนี้เปลี่ยนเป็นแซนด์วิชนักท่องเที่ยวบ่มักปาเต้ฝรั่งกินแต่แซนด์วิชบีฟเบคอนแฮมชีสออมเล็ตแล้วก็แฮมเบคอนชีสออมเล็ตเดี๋ยวนี้เปลี่ยนกูด 아, 네. 와, 이렇게 푸시네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제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또 거기에다가 바나나까지 이렇게. 빵 속에 들어간 재료만 14가지. 이렇게 푸짐한 샌드위치가 한화로 약 2,600원. 가격까지 착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이렇듯 저렴한 물가 덕분에 특히 젊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라오스. 서바이디. 아유,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데 라오스 말 잘하시네. 아니, 근데 회장님 복장이 어디 예사롭지 않은데 어디 가세요? 여기 방배에서 이 복장이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그 최적의 그 복장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제 복장은 지금 불량이네요. 야, 복장 불량이죠.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길을 나선 소설가 전정희와 임승영 씨. 산이 너무 멋있는데 산 이름이 뭐예요? 방배에서는 또 특히 라오스 사람들이 이런 거 생각하고 뭐 이런 그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앞산, 뒷산, 뭐 작은 산, 큰 산 하잖아요. 방배 사람들이 여기는 그냥 큰 산으로 이렇게 이름 불립니다. 방비행은 산악 지형이 시작되는 곳으로 석회질의 카르스트 지형이 아름다워 라오스의 작은 계림이라 불릴 만큼 경관이 아름다운데요. 이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장관이네. 시장님이 추천하실 만하네요. 산과 강이 어우러진 이 한 폭의 산소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여기가 방배행 시내에서 최고 가깝고 또 여기가 뭐 카야킹이라든가 짚라인이라든가 동굴 투빙이 다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방비행에서 즐기는 첫 번째 액티비티. 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숲을 가로지르는 짚라인인데요. 대략 8개에서 11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어 체험 시간만 수십 분이 걸린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다리가 막 떨려요. 말이 안 나와요, 지금. 태어나서 처음 타는 거라. 점검. 잠깐만요. 다리. 네, 다리. 하나, 둘. 아, 잠깐만. 스릴과 함께 풍경을 즐겨야 하건만 전정희 작가의 첫 번째 짚라인 도전은 엄마만 찾다 끝나버렸습니다. 또 타. 이거 안 이렇게 포기할 그녀가 아니죠. 심기일전에서 다음 코스로 이동하는데요. 이것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와, 근데 너무 예쁘네요, 진짜. 아까 눈물을 흘렸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정상 자체가 너무 예쁘네요. 짚라인 두 번째 도전. 이번엔 조금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차분하게 준비를 마친 후 출발. 긴장을 풀고 주변을 바라보면 방비행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코스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 숲은 물론 물 위를 나르는 스릴도 경험할 수 있답니다. 엄마 한번 외치고 체험 끝.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 아름다운 광경 속에서 제가
너무 잘 탔구나 하는 생각에 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찾은 곳은 메콩강의 지류인 송강. 수상레저가 유명한 곳이랍니다. 구명조끼부터 야무지게 착용하는 전정희 작가. 회장님 빨리 타세요. 네, 좀 이따 탈 테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 같이 예, 알았어. 자, 가보죠. 자, 재밌게 놀아. 재밌게 놀라. 방비행의 송강은 강폭이 좁고 물의 깊이가 허리쯤 오는 시냇물 같습니다. 물살이 고요해 카야킹을 즐기기에 최적의 명소인데요. 카야킹은 방비행에서 즐길 수 있는 투어의 하이라이트. 2인 1조를 이루어 작은 카약에 승선해 송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약 3km 정도를 노저어 내려가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이곳이 젊음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곳에 오니까 젊어진 느낌이에요. 신나게 즐기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체험을 마친 전정희 작가가 향한 곳은 회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밌게 놀다 오셨어요. 아 진짜. 아, 지금 그 작가님 오시면은 만난 거 해주려고 지금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이거는 이제 그 삥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굽는 고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떡갈비. 떡갈비. 이제 지가 이제 여기 라오스 이제 전통식으로 이제 오 찹쌀밥. 신기하다. 이게 찹쌀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뒤에서. 네. 자, 여기 보시면 카오니 여우라 불리는 라오스의 찹쌀밥. 라오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찹쌀밥과 고기 반찬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익힌 찹쌀밥을 대나무로 만든 작은 통, 띠배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밥의 온기가 오래가고 상하는 것을 막아준다고요. 라오스 사람들은 네. 이걸 이렇게 따끈 닫아가지고 네. 여기다 이제 줄이 있어요 이게. 근데 줄이 지금 떨어졌는데 줄이 있어가지고 항상 옆구리다 차고 다니다가 어머. 이렇게 들고 그렇구나. 내고 다니고 예. 네. 그래서 밭에 일을 하든 뭐 논에 일을 하든 어디 가든 꼭 이게 필수입니다. 조물조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카오니 여우는 손으로 조물조물할수록 당도가 올라가고 찰기가 더해진답니다. 어떠세요? 맛있죠? 네. 보기보다 먹으니까 달달해요. 밥이 단 건 처음이에요. 한국도 옛날에 그 어머니 때 보면은 옛날에 그 보리쌀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맞습니다. 실검에다가 저기다 넣어가지고 얹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도 왜요? 예. 실강이가 뭐예요? 왜 실검이라고 하지? 아니.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는 실검이라고 그러지? 맞지? 충청도 사투리. 예, 충청도 사투리가 실검이에요. 아닌데. 시골 저희 저 친구들 이제 저 친구 때문에 여기 라오스에 오게 된 동기가 네. 이 친구 때문에 여기 라오스 오게 됐어요. 아. 13년 전 라오스에 정착하면서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임승영 씨. 낯선 곳에서 자리 잡는 게 쉽진 않았지만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광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답니다. 덕분에 방비행을 찾는 관광객도 매년 늘고 있다고요. 한국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음지에서 양지가 되듯이 뭐 항상 늘 열심히들 하시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 방비행만큼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방비행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날 방비행에서의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안개 사이로 보이는 이름 모를 봉우리들이 웅장함과 함께 신비로움을 선사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여행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액티비티의 천국 방비행을 즐기기 위해 오늘은 버기카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데 안성맞춤인 버기카. 버기카를 타고 도착한 곳은 블루라군. 라오스를 배낭 여행객의 성지로 만드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곳이죠. 블루라군은 이름처럼 매력적인 에메랄드 빛깔의 물빛이 인상적인 곳으로 다이빙과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심 약 5m가량의 천연 풀장입니다. โอเคขอบคุณครับรู้สึกเสียวหวาดเสียวมากหวาดเสียวสนุกครับน้ำเย็น 여자분이 지금 올라갔어요.
준비하고 있어. 다이빙대의 높이는 대략 7m 정도. 올라가 아래를 보면 꽤나 아찔합니다. 우습게 보고 올라갔다 예상치 못한 높이에 차마 뛰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죠. 결국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내리는데요. 내가 좀 먼저 찍게요. 연락 뽑다. 다시 한번 여성에게 힘을 주기 위해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 드디어 다이빙 성공. 거의 축제 분위기네요. 정말 못할 줄 알았는데 해내셨어요. 대단해요. 네. 이번엔 방비행의 하늘을 즐겨보려 합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풍광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열기구 체험.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열기구에 올라타는데요. 막 두근두근해요. 드디어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지면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선명히 눈에 들어오는 방비행의 풍경들. 손타지 않은 자연을 보고 있자니 괜시리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이런 풍경을 황홀경이라 하는 거겠죠?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잘 왔구나 싶고 두려움을 이겨내니 신세계가 열립니다. 예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풍광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뻥 뚫리는데요. 24시간 놀거리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곳, 라오스 방비행이었습니다. 아, 저거 보니까 진짜 여행 가고 싶네요. 떠나고 싶네요, 네? 정말. 아, 너무 멋지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일상 탈출, 네. 그렇죠? 여행의 즐거움 이런 것도 있겠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진짜 건강 금쪽이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건강 걱정 많이들 하고 계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 노화를 위해서 행복한 아침만을 코너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닥터를 만나 건강 고민도 해결해보고 또 제대로 된 해답까지 들어보는 닥터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에 찾아가는 상담소, 바로 닥터 상담소의 소장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닥터! 자, 감독님, 오늘 건강 금쪽이 사연은 어디 있습니까? 모자 안에 한번 모자요? 모자 어디? 아, 뭐야? 아침부터 모자 쓰고 있었는데 언제 넣은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우리 제작진들. 자, 그나저나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사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말을 너무 안 하고요. 말할 수 있는 단어도 몇 개 안 됩니다. 눈도 잘 안 마주치고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라 그러겠거니 했는데 또래 아이들보다 많이 뒤처진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되네요.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이마다 자신만의 개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발달 속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소아 발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연이 도착했으니까 또 빨리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출발! 언어 치료실, 맞네. 야, 미술 치료실. 여기 계신가? 계시고, 여기도 안 계시고. 혹시 맞나? 아, 드디어 찾았네. 여기 진료실이구나.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이거 몇 개야? 잘하네. 그러면 무지개 색깔은 뭐가 있어? 나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 금쪽이가 사연을 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괜찮을까 모르겠네. 일단 환자를 진료를 보는 게 좋긴 하겠지만은 네. 언어 지연이 의심이 됩니다. 어느 지연이 지금 의심된다고요? 네. 선생님, 빨리 가야죠. 빨리 네.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지연이.
우리 건강금쪽이가 언어 지연이 좀 의심된다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언어 지연이 뭡니까? 보통 36개월 아이는 200개 이상의 단어로 언어적 표현을 구사하고 3단어 이상을 연결하여 문장 구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래 아이와 비교했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은 것을 지연으로 보며 그 이상 느린 경우는 장애로도 보고 있습니다. 장애로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언어 지연은 단순 언어 지연과 정서 문제에 의한 언어 지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언어 지연의 경우에는 사회성이나 인지 능력에 비해서 늦게 말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늦게 말이 트이는 경우 상당수 발음 문제가 함께 나타납니다. 단순 언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그 문제가 이어져 학습 장애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유전,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인한 정서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아이에 비해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나가는 것이 어려워서 의사소통에 제한을 보이고 혼잣말을 자주 하거나 타인이 한 말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 지연이 좀 의심된다. 이럴 때는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좀 지켜보면서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친구들과의 유대감이 쉽게 형성돼서 여러 활동에 자신 있게 참여하고 단체 활동에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아이의 언어 발달 속도가 느리면 또래 관계 형성이 어렵고 또래보다 뒤처져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어 지연 이거 왜 생기는 겁니까?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이슈나 또는 이제 과거와 다르게 가족의 소규모화로 가족 간의 대화 단절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면서 언어 지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영상 시청은 일방향적인 소통으로 미디어를 자주 접한 아이들은 그만큼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언어 발달이 늦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풍문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언어 발달이 늦다. 요거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보다 어휘력이나 표현력 면에서는 다소 느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이해하는 면에서는 크게 느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잘 알아듣고 또 자기 표현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표현에 의지가 있으면은 기다려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거 치료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치료가 가능할까요? 초기에 문제를 인식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치료 시기는 만 3세 이전에 시행해야 예후가 좋고요. 이 때문에 이제 만 2세가 되어서도 의사소통이 힘들거나 늦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확연히 저희가 눈으로 봐도 치료가 되고 있네? 라고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실제로 주사 바늘을 맞아도 울지 않고 아무런 감각에 대해서 너무 둔화되어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 아이에도 이번에 치료를 시작하고 수개월 지난 후에는 언어 발달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극에도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상태로 좋아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언어 치료하면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 왜 바로 됩니까? 그건 조금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평소에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언어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아이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관심과 노력입니다. 아이가 말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고 최소 하루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교감이 이루어질 경우 아이가 이제 사용하는 문장이나 단어 활용률이 올라가 빠르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닥터 또 상담소 소장으로서 우리 선생님의 말씀 우리가 금쪽이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년 전부터 몸무게가 부쩍 늘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결국 관절염까지 생겼습니다. 온몸에는 여드름과 두드러기를 달고 살고요. 살을 빼야 되는데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비만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체중, 신체 증상, 혈압, 혈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데 원장. 여기네. 맞죠?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너무 섭섭합니다, 진짜.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선생님 뵈려면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가수 비만 올 수 있다면서요? 비만 올 수 있는 곳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비만 환자분들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아, 다 비만은 다 올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 금쪽이가 예. 급하게 사연을 보냈거든요. 아, 예. 한번 봐주십시오.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보시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진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사연만으로 읽어봤을 때는 비만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비만이라면 비만은 명백한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만이 질병이라고요? 비만이 질병 맞습니까? 네, 실제로 비만은 질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1996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비만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비만은 우리 인류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질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 금쪽이가 느끼는 것들이 비만의 증상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건강 금쪽이 분과 같이 일상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금방 숨이 차오른다든가 관절통을 겪게 된다든가 코골기, 튼살과 같은 피부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목 부분에 지방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수면 중 기도를 압박하여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비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걱정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방치가 되거든요. 그냥 비만 이걸 계속 방치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비만을 방치하시면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질병이 있으며 여러 성인병의 노출 위험도가 매우 증가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 복부 비만이 되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이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다시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는데 이때 과잉 분비된 인슐린은 혈관을 두껍게 만들거나 탄력성을 잃게 하여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매우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나는 물만 먹었는데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게 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뭔가 밥에 많이 먹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비만 이거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은 질병인데요. 치료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한의학적인 비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이 안 찌는 체질로의 전환입니다. 같은 양을 똑같이 먹어도 다른 사람은 살이 안 찌는데 나만 살이 찐다 하시는 경우죠. 네. 이미 내 체질은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환되었고 이런 경우 의학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체질에 맞는 약을 처방받아 철저한 식단 관리와 더불어 의료진의 다양한 의료시술 등으로 다시금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잠깐!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과연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줄이면 도움이 될까요? 요거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일부 진실이지만 크게는 거짓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대부분 단순히 적게 먹어 탄수화물 섭취량을 낮추는 것으로 올바른 감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네. 가장 안 좋은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인 식이섬유와 나쁜 탄수화물인 순탄수로 나뉘는데 식이섬유가 높은 음식들을 위주로 섭취를 해야 올바르게 감량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굶거나 적게 드시지 마시고 꼭 하루에 3끼 식사를 모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차라리 3끼를 한 번에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 그건 안 돼요? 예. 그러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먹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수면 패턴 또한 잘 지켜야 합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전부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꼭 식사는 적정량으로 하루 3끼 규칙적으로 하시라고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약 하나 먹으면 끝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시기 조절과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와,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건강 급조기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상담소의 소장 이동엽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엔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니 김현우 소장님 그리고 신지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4년 해가 바뀐 지 벌써 4주째인데 저는 아직도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자꾸 네. 2023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왜 이럴까요, 정말? 그러니 저는 오죽하겠냐고. 네. 그래도 아직 30km로 달리잖아요. 네, 네. 저는 50km로 달려요. 자고 일어나면 부산 가 있어. 근데 이제 이러다가 보면 60km도 달리고 70km, 80km 막 갈 텐데. 그렇죠. 노후 대비는 우리 저 소장님은 다 잘 하실 거고. 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후 대비 하고 계세요라고 질문 드리면 안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지금 뭐 적금 하나 가입하는 거, 예금 하나 가입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노후 대비 중에 일환입니다. 노후 대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노후가 조금 풍요롭게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적금 있고 네. 그다음에 연금 있고 보험 있고 몇 년 뒤에 당장 받을 것도 집에 있어요. 아, 저 댁은 조영구 씨가 찬찬하게 할걸요. 아니 그분은 그분대로 하시고 저대로 하고 네. 분리했어요? 그분 거는 우리 거고 저는 제 거고. 원래 꼭 그렇더라고요. 내 건 내 거, 당신 건 내 거. 우리 거. 자,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께서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더니요. 본인의 건강 문제가 72.5%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노후에 소득이 없음, 그리고 향후 의료비, 간병비로 인한 금전적 어려움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돈하고 건강이에요. 네. 그래서 2024년 경제 분야에서도 많은 정책들이 바뀌고 보강되고 이랬는데 그 중에서 연금하고 건강보험 이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일단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뭐 국민연금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좋게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출생률도 자꾸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혁안이 나오는 게 더 내고 덜 받는, 좀 늦게 받는 이런 쪽으로 개혁안이 추진될 것 같은데 아직은 확정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좋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부터 이제 국민연금이 뭐 매년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주긴 하는데 올해도 그 인상분 반영해가지고 연금액이 조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기초연금 또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초연금도 인상액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산보다는 이제 소득을 기반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 파악이 쉽지가 않았었잖아요. 현금으로 주로 거래하고. 근데 이제는 뭐 신용카드 거래도 이제 활성화됐고 이러다 보니까 소득 파악, 재산 파악도 다 용이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산에 대해서 매기던 건강보험료를 점차 소득으로 바꿔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셨던 분들이 좀 덜 내게 된다거나 혹은 반대로 안 내던 분들이 더 내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지금 중요한 게 일단 연금 수령액이 좀 오르고요. 네. 그리고 건강보험료 내는 방식이 좀 달라지고 맞습니다. 올해 바뀐 거죠? 예, 이제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둬야 되겠네요. 네, 뭐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연금제도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그 연금제도 관련 이슈로는요. 국민연금, 또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 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먼저 국민연금 지급액이 인상된다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국민연금 관련 내용을 보자면요. 이거는 희소식입니다. 이제 연금 지급액이 3.6%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기준 평균 62만 원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하고 한다면 올해부터 3.6% 인상된
64만 2천 원 가량을 1월부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무래도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연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이 매년 이제 물가 상승 반영해가지고 조금씩 더 주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소득 상승분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0년 전에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월급과 지금 월급 다르니까 그 월급을 예전 월급을 지금의 월급으로 환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월급이 점점점 증가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 동안 평균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반영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국민연금액도 그만큼 올려주거든요. 요번에 보니까 이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소득과 가장 낮은 소득 이 국민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데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보니까 2023년 대비 4.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올해 이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 그러니까 가장 높은 소득은 기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조정되고 가장 낮은 소득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약간 상향 조정됩니다. 그럼 이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1월부터 그 아까 말씀드린 3.6% 뭐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소득 상승분 반영한 거는 1월 지급되는 연금부터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준소득 월액 이 상한액 요거 바뀌는 거는 올해 7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라서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이 물가 상승률 대비하면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은데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기분 탓인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달라지는 연금 제도는 부양가족연금입니다. 네. 이건 역시 좀 설명이 필요해요. 네, 국민연금 받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국민연금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조금 더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부양가족을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19세 미만의 자녀 혹은 60세 이상의 부모님 혹은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를 가진 자녀나 부모님이 계시면 부양가족 연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에 대한 이 가족수당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양가족 연금액도 추가로 올라갑니다. 작년에는 배우자 기준 28만 3,380원이 지급됐는데 올해는 29만 3,580원, 약 10,000원 정도 올랐죠. 네.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은 한 명당 18만 8,870원 지급되던 게 한 19만 5,660원으로 올해부터 인상됩니다. 한 명당 그렇다는 거는 3명이면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뭐 19세 미만 자녀다라고 한다면 3명 있다. 그러면 이렇게 3명 몫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 세 번째가 기초연금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어르신 중에서 소득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초연금. 네, 일단은 이 기초연금의 기준 자체가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신 앞에 30%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드리겠다. 이게 개념인데요. 이 기초연금 지급액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3.6% 올라갑니다. 이게 뭐 단독 가구냐 부부 가구냐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최대 33만 4,810원 그리고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합쳐서 53만 5,680원 이렇게 지급되는데요. 수령 가능 대상도 조금 확대됐어요. 앞서 뭐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 소득을 다 보고 1번부터 100번까지 쭉 놓고 봤을 때 30명 제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하위 70%에 들어오실 법한 분들 요걸 이제 기준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월소득 기준선이 기존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대상자도 조금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선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그다음에 소득 평가액 요걸 합친 게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소득 합산 340만 8천 원. 이걸 넘지 않으면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3만 4,810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부부 사시는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3만 5,680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소득 기준이 202만 원이었는데 올해 11만 원 정도 오른 거고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23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340만 원 정도로 17만 6천 원 정도 꽤 크게 올랐죠. 네. 그러니까 단독 가구나 부부 가구나 합쳐서 한 5% 정도 기준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났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국민연금처럼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올해 1조 7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선생님, 이 재산의 네. 소득 환산액 그리고 네, 네. 소득 평가액
이게 지금 뭔지 잘 모르겠고요. 이거 네. 두 개 합치면 소득 일정 인정액. 인정액. 예. 이거 쉽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말이 어렵죠. 네, 이제 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서 환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뭐 부동산 아니면 뭐 난 전세 살아요라고 한다면 전세 보증금 이런 것들도 이제 재산으로 치거든요. 이런 건 이제 일반 재산으로 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예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가입해 놓으신 거 있을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재산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재산하고 금융재산 이것들을 소득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한 달에 얼마로 벌 것이냐. 요게 이제 소득 환산액이고 요걸 이제 다 합친 거.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 또 임대소득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친 게 소득 인정액이다. 그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아둬야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부분을 보면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하겠다. 그러니까 1,200만 원 기준이었던 것을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래도 노후 연금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정책인 거죠? 맞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연금 보통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제 적격 연금 상품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이런 이 개인연금 납입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이 연금을 가입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3.3%에서 5.5% 요 정도만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적게 틀 테니까 연금 좀 많이 가입하세요.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나중에 돼서 연금을 받을 때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아주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5.5%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기도 하고 뭐 낮게는 분리과세에서 뭐 16.5% 이렇게 떼기도 하는데 그냥 기억해 두실 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 많이 낸다. 근데 이 1,200만 원이란 기준이 한 12년 전쯤에 세워진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물가도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가는데 이게 왜 그대로 있냐? 네. 이런 걸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1,200만 원 기준이 1,5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 1,500만 원이 넘을 경우 네.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개인연금을 1,500만 원 이상 받으신다, 초과해서 받으신다, 그러면 약간 여유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세금을 좀 많이 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16.5%의 세율로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세금을 좀 덜 내도 된다. 뭐 네, 이런 기존보다. 기준으로. 예. 자, 이번에는 2024년에 달라지는 연금 제도, 기초연금을요, 사연과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은 제가 전해드릴게요. 60대 중반을 넘어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월급 250만 원, 저는 160만 원. 그렇게 둘이 합해서 41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급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남편과 제 월급을 합해서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각각 공제받을 수 있나요? 또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필요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지 2024년 기초연금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와 적용 범위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이거 언뜻 들어도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연을 읽으면서 여유로워 보이시죠? 이거 뭐 아니, 월세도 받으시고 두 분이 맞벌이 소득이 있는 데다가 월세 소득까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소득이 기초연금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다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네. 일단 결론부터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자, 지금 510만 원 정도 한 달에 받으시는데 이 정도면은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을 받을 것 수 같아요. 있어요? 예. 뭐 재산이 지금 안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요? 이 정도 소득이면 그러면 기초연금 못 받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저것 빼주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빼주기 때문에 이분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런 걸 합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내가 버는 돈, 직장에서 취업해가지고 월급으로 받는 거,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받는 거 말고 상시 근로자이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110만 원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30%를 또 빼줘요. 요거 이 사연 주신 사례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드릴게요. 일단 남편분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110만 원을 빼줍니다.
합니다. 그러면 140만 원이죠. 여기서 또 30%를 또 빼주면 실제로는 9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내의 소득 같은 경우는 16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110만 원 그냥 빼주고요. 그러면 50만 원 되죠. 여기서 30%를 또 빼주면 35만 원이 소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98만 원, 아내분 35만 원, 더하면 133만 원이죠. 이 두 부부의 소득은 기초연금에서 봤을 때는 133만 원이다.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방금 아무 이유 없이 기본공제 110만 원 그냥 빼준다는데 이거 좋네요. 그러니까 원래 부부의 근로소득 합계는 410만 원인데 네. 기본공제 110만 원 빼줬죠. 거기다 또 추가 공제를 빼니까 133만 원만 네. 소득으로 이제 소득 평가액에 반영이 되는 건데 이거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깎아줘. 많이 빼줘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좀 장려하는 거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도 어딘가에서 취업해서 일을 하시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이만큼은 빼드릴게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이 세금을 떼잖아요. 네네. 이게 기준이 세 전인가요? 세 후인가요? 아, 그렇죠. 우리가 월급 받을 때 뭐 연봉은 얼마입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실수령. 자, 아쉽게도 이거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소득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세전 소득이 기준이 된다. 네네. 그러니까 기초연금의 근거가 되는 소득 기준. 자,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요건 들어보시면 좀 억울한데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딘가에 거주를 하려면 내 집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전월세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월세 같은 거 내지 않고 자녀 집에 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야 될 월세를 자녀 덕분에 안 낸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집값에 따라서 일정 부분 임차료를 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월세 한 40만 원 내셨어야 되는데 자녀분이 집을 갖고 있네요. 거기에 얹혀 사시니까 이거는 소득으로 볼게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뭐 자녀 집에 산다고 해가지고 다 소득으로 보는 건 아니고 그 주택 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의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공시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공시가 6억 원 이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주택에 살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 표준액에 따라서 무료 임차 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정도면은 한 달에 39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거고, 뭐 10억 원 정도면 65만 원, 그리고 20억 원 정도면 130만 원을 무료 임차 소득으로 반영해서 이만큼이 소득이다라고 그냥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애들 어릴 때 해준 게 얼마인데. 이게 사실 그냥 아들이나 딸 집에 산다 그래서 그게 소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우리 정서에 좀 안 맞네.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아이들하고 사는데 애들 명의로 집에 들어가 산다고 그걸 월세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겁박하죠. 알겠습니다. 또 기초연금에 포함되는 소득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세 번째는 사연에도 나온 것처럼 임대소득입니다. 임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노후가 되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은 돈으로 뭐 월세라도 받아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주택이라든가 상가를 임대해서 얻어들이는 이 소득도 임대소득인데 여기서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2022년부터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하고 상관없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41.5%를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빼준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42.6%를 그냥 기본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 월세로 100만 원 받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 100만 원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 42.6% 공제 받아서 57만 4천 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자소득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자소득은 월 4만 원 기본공제 차감한 후에 나머지 금액이 소득평가액으로 반영이 되고요.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이 두 분들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국민연금도 받으시는지 사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 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같은 거 없이 100%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에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포 띄고 본 내가 받는 경비로 해서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기초연금. 아까 뭐 단독 250 가구냐 뭐 부부 가구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그걸 또 봐야 되죠. 네네. 근데 내가 받는 돈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띄는 게 있으니까 그거 꼼꼼히 살펴봐라 이런 네. 거예요. 이게 이제 소득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걸 저희가 알아본 거고요. 이번에 재산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차나 뭐 집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네. 기초연금 산정 시에 일반 재산,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라든가 임대보증금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도 재산이 많으면 이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재산을 또 100% 다
포함시키는 건 아닙니다. 일반 공제라고 해가지고 그냥 또 빼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또 비싸고 보증금도 비싸고 하니까 좀 많이 빼주고 그렇지 않으면 좀 적게 빼주는데 광역시상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그냥 공제를 해줍니다. 그냥 빼주는 거고요. 중소도시와 세종시 같은 경우는 8,500만 원, 그리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7,250만 원을 재산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시가 기준인가요? 어떤 게 기준이에요? 시가는 아니고 이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닌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부담도 적은데요.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단독 가구의 경우 공시가 기준 7억 9천만 원, 그리고 부부 가구는 11억 9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예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을 넘으면 다 받느냐? 일부 차감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초연금 최대액 100%를 다 받기 위해선 기억해 두실 건 단독 가구는 공시가 6억 9천만 원, 부부 같은 경우에는 10억 3천만 원 이하면은 기초연금 100%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집도 있고 네. 계속 일해서 소득도 있고 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중에 합칠 때 내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한꺼번에 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혹시 없을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실상 그걸 다 입력하면 계산이 딱 나오기는 해요. 네. 근데 우리가 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거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억해 두실 건 이 정도면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반 재산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공식이 있는데 일단 공시지가에서 아까 이 말씀드린 지역별 공제 금액 있죠. 이걸 뺍니다. 뺀 금액에다가 4% 이런 거를 곱해요. 그럼 그렇게 나온 금액을 12달로 나눠서 한 달 소득 기준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 공시가가 3억 원 정도다라고 한다면 소득으로 환산되는 게 대도시는 55만 5천 원이 소득으로 환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도시는 71만 6천 원 정도, 그리고 농어촌은 75만 3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 이제 적금도 포함이 되나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은행 예금, 적금 이런 것도 금융재산에 다 포함을 해서 이것도 소득으로 환산을 하는데 이럴 때도 일반적으로 빼주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공제. 아무 이유 없이 2천만 원은 그냥 빼줍니다. 그러니까 예금으로 2천만 원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써버릴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기본공제 2천만 원은 부부가 그러면 따로 아니면 합쳐서 요건 2천만 원 한 번만 딱 한 번만. 네. 아 그러면 금융재산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좀 어떨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식이 또 있었죠. 이것도 공식이 있는데 현금에서 각종 갖고 있는 예금 뭐 이런 것들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 빼고요. 그리고 네. 그 금액에 대해서 또 4%를 곱합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 나누기 12달. 이게 월소득 인정액. 이건 월소득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 원 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은 여기서 2천만 원 빼고 4% 곱해서 12달로 나누니까 26만 6천 원. 그러니까 현금 1억은 26만 6천 원 정도의 소득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개를 들 때요. 네네. 이게 사실 내 명의의 통장이긴 한데 그렇죠. 그게 다 100% 제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갯돈, 뭐 가족 회비, 사회생활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네. 무슨 총무 이렇게 맡으면서 내 계좌에 돈 많이 갖고 계신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소명하지 않으면 이거 다 재산으로 잡혀버립니다. 물론 이제 금융기관 가가지고 이건 내 재산이 아니라 이제 모임 회비입니다. 이 증빙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긴 하지만 이거 깜빡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총무 이런 거 그걸 맡으면 안 총무에 되는군요. 누가 해.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가위바위보 해야죠 뭐. 네, 사다리 타기 하고. 자, 기초연금액에 반영되는 소득 그리고 재산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주의해야 될 게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다 충족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저 정도면 나 받을 수 있겠네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할 것이 전혀 소득 재산이 전혀 없으셔도 요거 하나 있다면은 기초연금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뭘까요? 없으면-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네. 이 네모가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한다. 네. 저 네모가 뭐지? 뭘까요? 이거 진짜 소득하고 모르겠네. 재산이 없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예를 들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건데? 집은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산이죠. 재산이요. 네. 재산이고 아까 그렇죠. 뭐 예, 재산이고. 집 네. 이런 거 아니죠? 뭘까? 예. 정답은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 있으면 못 받습니다. 고급 아니 자동차.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고급 자동차하고 회원권이 있을 수가 있나? 애매하네요. 고급 자동차.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아셔야 돼요. 애매하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고급 자동차가 뭐고 회원권의 기준이 뭐냐. 앞서 뭐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 빼고 뭐 4% 곱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그대로 월소득으로 환산해 버려요. 그러니까 한 대만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이런 생각 다들 하셨을 거예요. 고급 자동차 회원권이 있는데 네. 굳이 뭐 기초연금까지. 아니 그럼 뭐 받아야 고급 하나. 자동차니까 차에서 살아? 아니 근데 진짜 고급 자동차만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막 골프 회원권만 있어. 네네. 근데 그게 돈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이게 기초연금을 처음에 만들 때 소득 하위 70%만 드리겠습니다. 상위 30%는 안 드려요. 근데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시다고? 그럼 좀 부자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제외를 시켜놓은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집 같은 거 다 자식 명의로 다 이미 해놓고 네. 자기 명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회원권 그런데 남겨두고. 이제 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회원권이 그럼 어디까지 회원권이냐? 네. 지금 골프 회원권 말씀해 주셨는데 집 근처에 사우나, 목욕탕에서 회원권 파는 경우 있어요. 아이, 그건 아니겠죠. 너무 소소하다. 에이 설마. 있어 있어. 네,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것도 회원권인가 싶을 수도 네. 있는데 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회원권이 있습니다.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이게 여기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이에요. 종합체육시설이라고 한다면은 뭐 수영, 골프, 헬스 이런 거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곳들이거든요. 근데 집 주변에 보면 조금 규모가 큰 대형 휘트니스 클럽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종합체육시설의 회원권을 갖고 있다. 그게 뭐 연간 500만 원짜리다라고 하더라면 이 500만 원이 월소득으로 환산돼서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왜 차 중에 전기차 있어요. 네.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차량 가액에 국가 보조금이 좀 포함이 되나요? 네,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가격 기준 4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보조금 주고 뭐 하면은 내 돈 2천만 원 주고 사는 경우 많잖아요. 네. 보조금 받았다고 하지 말고 원가 기준입니다. 4천만 원짜리 차량이다라고 한다면 아예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자체가 올해 또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차량 가액 4천만 원 조건만으로도 이 고급 자동차를 분류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 기준이 얼마나 비싼 거냐. 그리고 이제 차값은 사실은 살 때는 비싸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된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급차라고 하더라도 뭐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제외는 됩니다. 그러면은 10년 이상이면 그게 등록일 기준으로 해요? 아니면 자동차 연식 기준으로 해요? 일단 최초 등록일하고 연식 중에 빠른 거 기준이니까 이건 좀 유리한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장애인분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대에 한해서 이건 또 면제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내 생계 유지가 안 된다. 보통 이제 영업용 화물차 갖고 계신 분들, 뭐 덤프 트럭 이런 거 차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고급 자동차로 분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다 메모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해서 좀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관련해서 이런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실수인지 좀 보여주세요. 자, 차량 공동명의 등록 시 기초연금 못 받는다. 공동명의? 네. 이거는 어떤 경우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보통 자녀들이 이제 운전을 처음 시작하면 이 운전 경력이 없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맞아.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 명의로 지분을 조금 넣어놓고 엄마 아빠 명의로 보험 가입한 다음에 자녀들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만약에 고급 자동차, 뭐 전기차 이런 걸 산다. 근데 부모님 명의로 1%라도 지분을 해놨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이게 차량을 전체 소유가 아니라 1%만 소유하고 있어도 아예 탈락이 돼버려요. 그 부분만 뭐 그러니까 1%만 자동차 보험을 좀 싸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그쵸. 오히려 낭패 볼 수 있다. 1년 내내 기초연금 못 받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들은 그래요? 혹시나 이제 자녀가 타는 차량 전기차다라고 한다면은 지분을 가지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가 있는지 뭐 어떻게 돼 있는지 피트니스 회원권이 있는지 골프 회원권이 있는지 콘도 회원권이 있는지
있는지 이런 거 꼼꼼히 따져봐야 되네. 네. 네. 아 그리고 아까 그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타는 데 있어서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대부분 국민들이 국민연금 받으실 텐데 이거 네. 좀 어렵네요. 국민연금을 뭐 많이 받게 되면 이제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조금 일찍 당겨받으면 5년 정도 당겨받으면 30% 감액 정도 되거든요. 네. 저도 이제 당겨받는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네. 있는데 소득이 필요하시다면 굳이 기다려서 뭐 소득 공백을 만들지 마시고 미리 당겨받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북극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현재 집 밖은 냉동고 추위인데요. 서울은 체감온도 영하 20도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파특보 현황 먼저 살펴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농작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경 써주시고요. 또 오늘은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보온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영하 7도에 그치겠고요. 대전은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안과 제주에는 연일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50cm 이상, 서해안에도 최고 20cm가 넘는 큰 눈이 예보돼 있는데요. 반드시 서행 운전해주시고요. 시설물 피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풍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특히 해안가와 제주에는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이 더 추워요. 네, 오늘 정말 이 추위가 절정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오늘도 옷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